7월 26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진수가 0.68%, S&P 500이 1.01%, 나스닥은 1.04%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을 넘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과 경제 회복 기대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였습니다. S&P 500 중 12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88%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63.1로 전월 확정치인 62.1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9.8로 전월보다 둔화되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7% 올랐고 유틸리티가 1.3%, 필수 소부재와 헬스케어도 각각 1.2% 오르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트위터와 스냅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각각 3%와 24% 주가가 올랐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페이스북의 주가도 5.3% 올랐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EU에서 12살에서 17세에도 승인받은 데 힘입어 주가가 8%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서 1.28%를 기록했고 여전히 1.3%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WTI는 0.36% 올라서 배럴당 72.2달러로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 채권, 대체 투자 등에서 총 12개입니다. 먼저 8월 주식 전략 자료부터 듣겠습니다. 김병현, 김재은, 김형환 연구원입니다. 8월 월간 공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 기준으로 보면 월간 종가 기준 8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수도 작년 3월 이후로 보면 2배 가까이 오르거나 아니면 2배 이상 오른 이런 상황들이 있죠.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승을 하려면 더 큰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매크로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에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적어도 위험자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 행태도 조금씩 이제는 변화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재화의 소비를 상당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외부 활동이나 서비스업의 소비로 관심이 좀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증시가 좀 많이 이제 빠지면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이런 상황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소비에 대한 변화도 약간은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정책 기대감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회가 여름 휴회를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측면에서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당분간 상승 탄력은 약간은 둔화되는 강하지는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수 하방 경직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테이퍼링을 연준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병목 현상들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관측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을 또 최근에 상당히 막대하게 확대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금융상황 지수라든가 아니면 뉴욕 연은의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페드가 과거와 같다면 가산버블 확산을 또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지금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 예정에도 일자리 복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한 이런 델타 변이나 이러한 것들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의심들, 여기에다가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질적이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이런 의심도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완화적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는 견조하고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나타나는 가운데 다양한 이슈와 테마가 순환 혹은 확산하는 종목이 좀 확산하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저희 퀀트 부분하고 포트폴리오 부분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략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이 실적 측면에서도 모멘텀은 다소 이제 소강 상태에 좀 진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을 살펴보면은 5개 분기 연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2분기 어닝 시즌은 1분기만큼의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합 내지는 소폭 상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을 보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저럴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도 주시는데요. 사실 그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감익의 흐름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실적 전망치들이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기별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분기별로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떤 실적의 고점 징후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이 실적의 어떤 기여의 높은 업종으로 보면은 상반기는 경기 민감 가치주가 압도적으로 이 실적의 기여를 크게 가져왔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가치와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수출주보다는 지금은 어떤 내수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의 모멘텀은 다소 이제 소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의 확실한 주도주는 지금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종목별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좀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쪽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파트는 이번 달 소제목을 비빔밥 레시피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주도주가 뚜렷하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글로벌로 여전히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대형 수출주들을 코어라고 보는 저희의 코어 전략은 IT와 자동차 이런 쪽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다만 이런 경기 회복 구간에 실적 개선을 견인해온 업종들이 좀 이익 피크아웃 논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주도력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테마는 그대로 놔두되 그 나머지 우리가 흔히 코어 새틀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데서 새틀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잘 펼쳐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8월달 전략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크게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 네 번째는 리오프닝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료에서는 84페이지에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코어 전략에서 IT와 자동차를 담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새틀라이트 전략에서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환경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친환경 분야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분야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분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보조금을 주는 거 플러스 이제 생산 비용이 실제 이게 가격을 넘어서면은 그래도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비용 부담이 올라간 것 때문에 현재 보조금 수준을 감안했을 때 환경 분야가 돈이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분야지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고민한 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분야보다도 규제에 의한 반사 수익을 얻는 분야가 없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한 거고요. 해운 같은 경우에 좀 뭐 오염 저감 장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조금 선박들이 수요가 좀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페노션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 정책의 두 번째 환경 다음에 나오는 정책 테마는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그 한국판 뉴딜 2.0에 의해서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이런 쪽들 분야가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쿠콘, 이스트소프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뭐 탈원전을 둘러싸고 약간 정치권에서 되게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튼 8월은 최근에 굉장히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좀 투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전력을 포함했습니다. 정책의 세 번째 테마는 음식료인데요. 음식료 업종은 그 원래 제품 가격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주가의 트리거가 되는 업종인데 올해 상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이 정권 말기에 좀 물가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서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여기에 더한 게 상반기 중에 비용 부담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 쌓기가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CJ제일제당과 농심을 정책 테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환경 정책에 이어서 세 번째 테마는 위드 코로나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이런 걸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이런 거죠.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완전히 종식이 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듣는 거는 변이가 계속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감기처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종류의 질병이 되겠구나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코로나를 안고 감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 관련 뭐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늘든 줄든 간에 리오프닝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상이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 주식으로 백신 시험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으로 렌터카 업체인 SK 렌터카 이렇게를 편입을 했습니다. 지수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지수가 뭐 행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종목별 또 테마별로 대응을 하자 이게 아마 8월달 전략의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이제 상승 탄력이나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피크아웃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동안에 쭉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면 조금 충격을 줄 만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희 전략에서는 뭐 이 미국 쪽에서 유동성의 힘이 뒷받침되니까 뭐 하방 경직성을 담보를 할 거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걸 보면 조금 뭐 심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지수의 좀 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뭐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조정이 조금 뭐 예상하시는 바대로 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포지션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베트남 얘기를 잠깐 아까 드렸었는데요. 25페이지이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미국 쪽은 오히려 좀 견조할 수 있고요. 거꾸로 신흥국과 선진국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보통 해석을 하기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락다운이 상당히 이제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커지면서 주요 하락 요인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의 제조 PMI도 같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지수만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신규 수출 주문 이런 것도 같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선진국의 어떤 그동안의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업 중심 뭐 이런 것들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수출 중심의 이러한 신흥국들도 피해를 좀 보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 월보의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 실업수당이 6월 중순부터 종료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9월 6일이면 전부 다 이제 고용지표가 마감이 됩니다.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추가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존의 컨센이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이 뭐 완연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뭐 퇴직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일자리들을 워낙에 빠르게 그만두고 다시 빠르게 잡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뭐 직업에 대한 의식이 변화했거나 아니면 뭐 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사실은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페드가 스탠스를 급하게 변경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저희는 매수콜을 드릴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혹여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세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락다운을 세게 하면 확진자가 줄을 거다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생각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면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권 위클리 발표합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미국채 금리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많이 빠지냐도 중요한데 빠지는 양상이 되게 좀 특이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6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확대될 때마다 장기 금리가 급락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실 레이트 사이클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릴 거야. 그럼 경기가 이제 꺾이겠다 이러면서 장기 금리가 빠집니다. 반대로 리커버리 사이클에서는 원래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으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하냐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은 금리의 움직임이 리커버리 사이클에서 마치 레이트 사이클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냐를 보는 것이 핵심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같은 정책 정상을 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시장이 연준이 굉장히 과격하게 긴축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완화적 연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6월 FOMC에서 다 깨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6월 FOMC 보시면 어쨌든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7명이 찍어놨고요. 내후년은 2번 금리 인상. 거기다가
물가 전망을 한 위원들 중에 13명,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18명 중에 13명이 물가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찍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파월은 계속해서 물가는 일시적이다, 뭐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그걸 안 믿은 겁니다. 결국 연준이 긴축을 서두르게 되는 레이트 사이클처럼 시장이 행동했다. 즉 연준이 좀 과도하게 긴축해서 경기가 망가질 수 있어. 이런 정책 실패에 베팅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는 7월 FOMC가 사실 별거 없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뭐 점도표도 없고 오로지 기자회견만으로도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냐면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 다만 그렇다고 경기가 확실히 꺾인 건 아니야. 되게 양가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분명한 톤을 얘기하고 다만 경기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 논의 자체는 유효. 다만 시행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도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뉴욕 연준의 ASM 모델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바닥까지는 온 것 같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이 급락이 실제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흔히 말하는 리즈닝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거친 금리 하락세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피크아웃 돼서 장기금리 빠질 거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달 만에 3년, 10년 스프레드가 100bp에서 50bp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가격 부담이 있어서 더 내려갈 것 같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경기 순환 시계상 수출이 둔화해서 하강 국면 이동하고 있다. 국내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입니다. 신한종 연구원. 네, 지난주 선진국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쪽은 실은 별로였었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채권 쪽 계속 그 금리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경기가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 쪽에서는 그 연준의 유동성 공급 계속되고 있고 뭐 테이퍼링도 좀 뒤로 밀려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서로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 보기에는 여름까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9월 6일 저 추가 실업 수당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일자리에 얼마나 복귀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도 이게 그 실업률 많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테이퍼링 이슈들 나올 수 있겠고요. 등등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정도의 저기 달러 채권 정도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제 비중을 포지션을 축소하고 향후 하반기에 있을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쪽의 환율과 채권은 대부분 약세였었습니다. 그 환율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 약세였고요. 신흥국 채권 금리는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담들이 계속되면서 금리 상승 기조로 많이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위클리입니다. 홍주환 연구원. 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총수익률 0.17% 기록을 했고요. 주 초반부에는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호텔과 리테일 같은 섹터가 급락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리테일, 호텔, 오피스와 같은 코로나 민감도 높은 섹터가 좀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리츠 위클리 때 다룬 내용은 이제 2분기 실적 관련 내용이고요. 지난주부터 글로벌 리츠의 EQ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연도 4월과 이제 이번 7월에 각각 집계한 연간 컨센서스를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표 1번과 그림 1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이제 연간 컨센서스의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가장 지난 3개월 동안 좀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단독주택, 쇼핑센터, 스토리지, 헬스케어, 호텔 이런 부분들의 연간 추정치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유일하게 하향 조정된 섹터가 오피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사실 근무 형태의 뭐 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Q 실적에도 1Q 때랑 같이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또 대규모 가이던스의 상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추정치의 상향과 함께 이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고 최선호 섹터로는 지금 미국 주거용 리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사상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주택 강세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월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이제 YOY로 한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희는 이런 가격 상승률 자체는 좀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승률의 각도는 둔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신규로 집을 구매하는 수요 자체, 신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또 올해 급등했던 목재 가격도 다시 재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공급 부족은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수요로 바뀌는 전환점에 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호 섹터로는 미국 주거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위클입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 원자재 시장 수익률은 플러스 0.8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 역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그리고 오펙 플러스 정책 합의 그리고 명목금리의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1.2% 아래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등에 나서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특히 원자재 시장 내에서도 위험자산 섹터, 특히 경기 민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플러스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후퇴에다가 달러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8월 미국 중서부 콘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날씨 개선 예보가 나오면서 옥수수와 대두 중심의 기술적 매도를 동반한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가장 탑픽으로 좀 제시해 드리는 섹터가 산업금속 섹터인데 이 산업금속 섹터가 6월 달에 한시적인 조정을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의 그런 원자재 가격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중국의 비축물자 방출이라고 하는 이슈였는데 7월 5일, 6일에 있었던 1차 비축물자 매각에 이어서 중국 SRB가 7월 29일에도 구리, 알루미늄, 아연 총 17만 톤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런 중국의 비축물자 추가 방출 예고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속 섹터는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면 저희가 중국 SRB가 보유하고 있는 추정 물량이 구리, 알루미늄, 아연 각각 200만 톤, 80만 톤 그리고 35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1년에 사용하는 양이 1,400만 톤 그리고 3,000만 톤 그리고 800만 톤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알루미늄과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중국의 비축물자 방출에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6월에 실제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빠졌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400만 톤 사용을 하는데 200만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오버행어로 작용하면서 하락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면 실제로 7월 5일, 6일에 중국이 매각했었던 구리 물량은 2만 톤에 그쳤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예고된 그런 매각 물량도 3만 톤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200만 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매각 기조가 보수적이다라고 판단이 나타나면서 구리 가격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톤당 9,500달러 상회했고요. 오늘도 9,600달러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2018년 12월 이후로 처음 MMBTU당 4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면 올 여름에 그런 폭염 이슈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겨울철을 앞두고 재고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 폭염 때문에 재고 비축 자체가 지연되게 되면 올해 겨울까지 예상보다 타이트한 천연가스의 그런 수급 자체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4월 이후부터 인젝션 기간으로 들어오면서 비축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지난해 동기간뿐만 아니라 5년 동기간 평균 수준도 이미 하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연가스 가격 이런 상황들 자체가 계속 좀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은 4달러 이상선에서 상승 시도가 여전히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포워드 커브에서도 좀 한 3개월 정도는 좀 백오데이션이라든가 한 플랫한 정도 수준의 그런 강세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미국의 UNG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와 같은 ETF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자재 전반적으로 에너지,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이렇게 분야별로 좀 선호도라고 그럴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하반기 원자재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반기에 가장 저희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저희 채권 전략에서 실질 금리의 그런 상승에 따른 명목 금리의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자산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는 저희는 경기 민감 자산들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 자산 중에서도 저희는 산업금속 섹터를 가장 최선호 섹터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해서 추세 상승 자체가 더 이상 쉽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견 드리면서 두 번째 선호 섹터로 보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저희는 농산물 섹터 그리고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덴티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나관준 연구원. 네, 덴티움 2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 684억, 영업이익 14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20.6%,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하고요. 시덱스, 중국 허난성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따른 광고 선전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신흥국 수출 고성장에 힘입어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수는 이제 시덱스에서 브라이트시티와 유니체어가 완판되는 등 장비와 임플란트 번들링 판매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국내에서 임플란트 시술 수요 회복으로 내수 매출 회복을 전망합니다. 수출은 이제 동남아, 중동 등 기타 지역 수출 회복을 확인했고 중국과 러시아양 수출 여전히 견조한 추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양 매출액은 각각 384억, 54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관세청 수출입통관 기준으로 올해 6월에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경신하는 등 약 1년간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신흥국 중심의 수출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 여타 임플란트 업체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매수를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와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성욱 연구원. 네, 현대모비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글로벌 생산 차질 여파로 인해서 예상보다 소폭 미흡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전동화 성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오닉 5 생산이 이제 램프업이 되고 있고 기아차 EV6도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동화 사업의 외형 성장 모멘텀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010년 이후에 보면 뭐 현대기아차 완성차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올해 이제 어닝 모멘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전동화 사업 성장세,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확보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은 동반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저평가 요인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R&D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품 제조나 전동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반기 8%에서 하반기는 7.2%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주당 1,000원의 분기 배당 재개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3개월간 지금 자사주 76만 5천 주 정도 매입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년간 진행해 왔던 1조 원 규모의 장기 자율식 매입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자기 주식의 매입에 따른 하반 경지성 확보가 예상이 되고 요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커지는 그런 구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는 이제 범용기 재고 소진하면서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향후 기대 요인이고요. 특히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분기 1,000억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이 1분기에 2,300억, 2분기 2,450억 원으로 올라와서 이런 추세면은 뭐 하반기 매출액이 분기 2,000억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2022년 기계 쪽 매출액은 1조 원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이제 생산이 좋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기 동력 차에 대한 어떤 신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자 선정될 경우에는 장기 신뢰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 정현승 연구원.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해상 운송 쪽 파트랑 그다음에 해외 물류 쪽 물동량 증가 및 단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14%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해운이나 물류 쪽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좀 특이점인데요. 물류 사업부는 영업이익률 7.8%로 사업부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해운 사업부도 4.8%로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류 차질로 인한 이제 고수익성 화물 요인이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10%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일단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지금 글로벌 물류 차질이 좀 계속되면서 미주, 유럽에서도 이제 내륙에서도 운송 병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요. 물류 서비스 기업들의 가격 흡수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자 물류 사업자이지만 어느 정도 물류 서비스 단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PER 10.2배 수준으로 과거 5개년 평균 수준보다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물류 전반에 걸쳐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수소나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신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확장 여력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현대건설 발표합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건설 2분기 실적 나왔고요. 그 일회성 비용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이 조금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싱가포르 3년 전에 끝난 싱가포르 사우스 프로젝트 8천억짜리인데 발주처로부터 본드콜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본드콜이라는 게 사실은 뭐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중간에 프로젝트 중단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지금 완공 끝냈고 이제 관련된 클레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발주처에서 본드콜을 통보한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비용들은 좀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신규 수주는 이미 목표 대비 70% 이상 달성을 했고 분양 같은 경우에도 별도 기준 뭐 현대 엔지니어링 전부 다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하반기 때는 이라크 뭐 철도 프로젝트 필리핀 그다음에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프로젝트 같은 해외 수주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만 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 본드콜 발생 비용은 나중에 또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본드콜이 발생한 경우가 그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그 호주 로일 프로젝트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사 이제 중단 선언하면서 발주처에서 본드콜을 요구를 했고 이제 사실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들에 본드콜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미 다 완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추후에 일회성 그러니까 환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발주처에서 협상을 현대건설에 요구하고 있고요. 본드콜을
관련된 비용을 다시 이제 돌려줄 테니까 클레임 관련된 부분도 철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기업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포트 맥모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희 연구원입니다. 추천 종목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 2분기 실적 자료이고요.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부합하는 매출과 순이익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 수요가 견조했고 그 구리 가격 또한 높은 수준이 좀 유지가 되면서 이제 호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서 이제 긍정적인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레스버그 지하광산 이쪽이 지금 현재 생산량 증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생산량 전분기 대비 20% 좀 증가를 하면서 연간 생산 목표치 좀 약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까지 100% 수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실적이 매우 견조하면서 지금 현재 그 순부채 규모가 이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억 달러 정도 순부채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이 자체 재무 건전성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구리 공급의 33%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구리 생산 능력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높은 구리 가체 매장량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리 수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향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프리포트 맥모란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그 구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생산시설 확장 가능하다는 그런 옵션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쪽 구리 수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텔 자료는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